안녕하세요. 2023년에 새해가 밝았네요. 애정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새 희망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살이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네요.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50살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 나름 반백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맘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요. 평탄하게 살아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도 우여곡절이 참 많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 그 속에서도 배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속이 좁아서 당했던 걸 생각할 때는 가슴속에 불뚝불뚝 치밀어 올라 밥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풀이쳐 사연을 보내봅니다. 술이 절로 생각날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크면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기억이 정말 끔찍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시절 다들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찢어질 듯 가난했어요. 물론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매달 돈을 벌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건설업체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것조차 예의치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도박과 술 때문이었어요. 이 인간아,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로 우리 이사 가려고 했는데 홀랑 가져갔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하늘? 하늘이라고? 너도 터진 입이라고 그딴 소리 하냐? 네가 무슨 하늘이야. 식구들 밥 먹고 사는 것도 관심 없는 주제에.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내가 아직도 이 지랄하고 살아있으니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이 내 팔자야.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왔는데 집구석에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무슨 정이 붙어? 나도 너 같은 인간한테 정 같은 거 없으니까 돈이나 내놔. 내놔. 꽝.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던 부부싸움은 늘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끝이 났어요. 몸싸움 없이 끝나면 그나마 양호한 거였고요. 어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떻게든 방 한 칸 우리 집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속없이 방해하셨어요. 아무리 꽁꽁 숨겨놓아도 그 돈을 찾아가지고 노름판에 다 주고 오셨죠. 도돌이표 노래처럼 반복되는 그런 생활에 엄마가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지긋지긋하고 희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논팽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곁에 있었던 건 역시 저와 제 동생 때문이었고 저희 남매를 챙기시며 혼자 참 많이 우셨어요. 동생보다 2살 많은 저는 일찍이 그런 집안 분위기를 잘 알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를 크면서 서서히 증오하게 됐어요. 아들인 제가 곁에서 봐도 우리 아버지는 해도 해도 너무했으니까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였죠. 엄마가 눈물을 보이실 때마다 저의 마음 한켠엔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계속 쌓여갔고 그때 묵은 감정은 아직도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론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린 저는 그 모든 불행이 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계속 고생하시는 거고 돈이 없어서 아버지와 헤어지지 못하고 그리 산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면 돈을 왕창 벌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불행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저의 결심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실행에 옮겼어요. 대학 진학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당장 시작한 중국집 배달원으로는 원하는 만큼 벌 수가 없었고 집에 돈이 필요할 때 보태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끼케봤자 보고 자란 게 노가다하는 아버지이니 공사자밖엔 떠오르지 않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어 막노동은 제외시켰어요. 혼자선 답이 없어서 주위의 어른들에게 묻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줬어요. 우리 사장님이 골프 치러 자주 다니시는데 거기 캐디하는 애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 캐디요? 그게 뭐예요? 너 몰라? 골프장에서 시다하는 거. 골프요? 아 형씨 이 자식 골프 그런 거 몰라. 중시 페달원이나 하는 놈이 그런 걸 알까. 저 알아요 골프. 무시하지 마세요. 알아? 주워 들은 건 있나 보네. 그때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돈을 제법 벌 수 있다는 말에 무조건 그 일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장 근처 골프장을 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중국집 배달하는 것보단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요. 찾아가서 보니 따로 캐디를 양성하는 업체가 있었고 일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했어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지만 남자 직원도 뽑는다는 말에 무조건 뽑아달라고 열심히 하겠다며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캐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 공백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필드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서포트하는 일이었지만 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많았어요. 남자로서 자존심 굽히며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웃는 낯에 침 뱉는 고객도 있었어요. 때론 성희롱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돈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은 눈 감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을 벌려면 눈 딱 감고 넘어가야 했죠.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며 견딜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돈이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악착같이 일을 할 때 제 동창들 어느 누구보다 월급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실력을 갖추고 나니까 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인사들을 곁에서 만날 수도 있게 되니 제 시야도 많이 높아졌고요. 대부분 동성끼리 와서 게임을 했지만 가끔 부부 동반으로 와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지고 볶고하며 서로 죽이듯이 사는 내 부모님이 보여준 결혼생활과 180도로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제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자면 우선 제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은 미천 삼아 뭔가를 할 생각으로요. 10년 정도 일을 하고 캐디를 그만뒀어요. 그때 모은 돈이 6억. 제가 마치 6억이나 돈을 모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건 안 쓰고 생기는 돈은 모조리 다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물론 엄마와 동생에게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도와주면서요. 대신 저에게 있어서만은 사치라곤 절대로 없었어요. 남자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자기 차를 가지는 일이거든요. 저 역시 내 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차를 사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꾹꾹 참아냈어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내 손에 쥐어진 돈이 6억이었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좋았던 건 돈도 돈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었어요. 각계 중요 인사들이 골프를 치면서 주고받는 정보들은 고급 정보가 진짜 많았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중반에 그 속에 있으며 경제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부가 참 많이 됐어요. 돈만 있다면 저도 끼어들고 싶은 투자들이 참 많았지만 가지고 있는 파이가 적으니 눈앞에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배가 아팠지만 욕심내지 않았어요. 술꾼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주신 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알게 모르게 머리에 박혀 있었던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체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일은 제가 해볼 만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만 브랜드 만드는 일이 관건이었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커피에 손을 대야겠다 싶었어요. 일을 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커피 장사는 안 망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살기 좋아지면서 커피 시장은 더 커진다는 소리에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본격적으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우선 자격증부터 따야 했어요. 제가 사장인데 제대로 알아야 뭘 하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히 배워나가며 작게 크게 큰 희열을 느꼈어요.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커피가 그날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 맛도 달라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돈 걱정 없이 오로지 배움에 빠져 느끼는 성취감은 새로운 내가 되게 만들게 해주더군요. 학창시절에 이런 기쁨을 알았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겼지만 미련은 버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앞날에만 정신을 쏟았어요. 그리고 창업에 더욱 신경을 썼고요. 밤잠까지 아껴가며 발품 팔아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커피를 파는 컨셉으로 접으며 그간 벌어둔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죠. 물론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보며 속이 쓰릴 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하며 제 마음에 다져갔어요. 드디어 카페를 오픈하고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운영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독을 품고 일을 하니 결과가 나왔어요.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 KD로 갈고 닦은 눈치로 손님 하나하나 케어하며 장사에 집중했어요. 잠도 줄여가며 메뉴 개발에 애를 썼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늘 제가 매장을 지키며 관리를 했습니다. KD 생활과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하나도 없이 카페에 올인했어요. 없이 살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잖아요. 올인해서 창업한 카페인데 혹시나 망할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잠이 나서 쉴 때에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카페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득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제 카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면서 사업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6년 동안 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공들여 오픈한 카페가 대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체인 문의가 쇄도했고 전국에 하나 둘씩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는 카페에서 더 이상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집도 사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고급차도 타고 다니게 됐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엄마 집도 사들이게 됐어요. 세상에,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돼. 이사는 이번 주 중에 하고 짐 다 버리고 꼭 챙길 것만 챙겨서 들어와요 엄마. 오빠,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정말? 그래 여기 네 방 하면 되겠네. 침대랑 가구들 새로 살 거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두고 와. 우와, 오빠 정말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래 좀 많이 벌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석재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들이 돈 벌어서 엄마 집 사주는 거 당연하지. 뭐가 고마워. 뭐가 당연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 낳아서 키워줬잖아. 그거면 다 하신 거지. 엄마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오지 말고, 응? 그래. 우리 잘난 아들 덕에 나이 먹고 호강하게 됐다. 내 귀한 아들 정말 고맙다. 살던 집에 가재도구들 다 버리고 새로 싹 다 사들였어요. 옷도 구질구질한 거 다 버리게 하고요. 아파트라곤 처음 살아본다며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와 동생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살았던 순간들,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에겐 알리지 않고 이사를 했어요. 내심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 삼아 아버지를 떼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모질게 하지 못하셨어요. 기어이 연락을 해서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줬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챙기세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는 미운정이 깊이 배겨서 나도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아휴. 아버지 오셔서 또 행패 부리면 집 나가라고 하세요. 여기 엄마 집이니까. 그래도 되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 인간 깜짝 놀라는 모습 보일만 하겠다. 진짜야. 나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 석재야. 아휴,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네 가슴에 이렇게 피멍이 들었다. 그게 왜 엄마 탓이야. 내 탓이지. 모두 내 탓이지. 엄마는 제가 아버지를 더 미워할까봐 차마 제 앞에서 더 욕은 못하고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셨어요. 못난 남편 만나 자식 낳고 열심히 살아온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미운 마음이 더 커지지 못하게 자신의 탓으로 하고 계신 거였죠. 그 속내를 모두 아는 저는 무능력하고 문제만 만드는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잠시나마 꿈꿨던 결혼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옅어져 갔고요. 어느새 체인은 전국에 50개가 되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너무 바쁠 때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불도저 같은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번아웃이 오게 된 겁니다. 조금씩 내 안에서 뭔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무감해지고 웃음도 사라지고요. 감정이 점점 무뎌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즐겁지 않고 무기력해지기만 했어요. 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곧 지나가겠지. 잠시 쉬면 다시 텐션이 올라오겠지.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바다 위 가라앉는 배처럼 아래로 가라앉기만 했고요.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자 제 주위 지인들도 저의 상태를 알게 됐고 저를 위해 신경을 써줬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너 괜찮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요즘 통 잠도 못 자던데. 괜찮아요, 엄마.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네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참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여행이요? 그래, 우리랑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다녀와, 어? 네, 시간 맞춰볼게요, 엄마. 엄마도 제 상태를 눈치채시고는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여행, 예전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KD로 일할 때 친구들이 허구한 날 연락이 와서는 같이 놀러 가자고. 여자들 짝 맞춰서 다 준비됐다고 해도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하지 않았죠. 하루 펑크내면 손해보는 일당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번번이 퇴짜를 넣으니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세월 속에 어느새 연락이 다 끊겨버렸어요. 교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니 같이 여행을 갈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런 저의 상황을 깨닫게 되니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원하던 돈을 벌었건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순간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런 좌절감이 한동안 지속됐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저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케이리라며 친해졌던 여자인데 저랑 동갑이었고 유일하게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자주 보는 건 아니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 잊지 않고 안부를 주고 받았었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침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날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었는데 차마 친구를 바람맞힐 수 없어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제 상태를 바로 알아채더군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지금 나 한창 잘 나갈 때인 거 몰라? 사업도 잘 되는데 표정은 왜 그래? 다 산 사람처럼 생기가 없어. 그러냐? 눈치 빠르다 너.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는 게 좀 허무해. 너 내 앞에서 배부른 소린 거 알지? 험한 거로 치면 네가 나만 하겠니? 네가 어때서? 나이 먹을수록 예뻐지고 당연히 남자들한테도 인기 많겠지. 적당히 직장 다니고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인기는 무슨. 이 나이 먹고 누가 좋아한다고. 새파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충분히 예뻐. 야, 여자는 원숭이 아니냐? 까분다 너. 오래된 친구의 맛은 이런 거였죠.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적당히 얘기해도 웃어주고 서로 함께 보낸 세월이 있으니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래 묵을수록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비록 저와 그 친구는 동성이 아니었지만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서로의 옆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날 오랜만에 만나 친구와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속 얘기 나누고 나선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부끄럽게도 술 기운에 밀려 그 친구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으니 제가 얼마나 내려놨는지 아시겠죠? 엄마 앞에서도 보일 수 없었던 내 속에 든 묵은 감정들을 그 친구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꺼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만남으로 거짓말처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도 끝없이 이어지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엇도 저를 웃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단 몇 시간 만에 깊은 우울감에서 저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친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안의 변화를 눈치챈 저는 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내 숨통을 트이게 해줬으니 내 곁에 꼭 붙어둬야 한다는 생각에 다짜고짜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자고요. 처음에는 밑도 끝도 없는 제 고백에 친구가 기겁을 하더군요. 왜 놀라지 않겠어요? 10수년의 친구로 지냈는데 뜬금없이 사귀자고 하니 놀랄만 하죠. 그런 반응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고 계속 대시를 했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결국엔 그 친구의 마음을 얻어내게 됐고 그 인연으로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순간순간 나도 이런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내가 겪었던 그 불행한 가정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며 앞만 보고 살았던 건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혼자 살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따뜻했어요. 일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플 때 빼곤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마음은 그러는데 몸은 그럴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에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댔어요. 또 전화했어? 전화 끊은 지 1시간도 안 됐어. 보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럼? 너는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나도 너무 보고 싶어. 꾹 참고 있을 테니까 퇴근하면 일찍 와. 기다릴게. 알았어. 일 끝난 대로 바로 갈게.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국 끓여놓을게.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길에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이라 그 순간이 저에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 저를 닮은 아이들도 얼른 낳고 싶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들처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놀이공원에도 놀러가면서 아이들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혼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좋은 가족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아버지를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아내의 가족 중에도 복병이 있었습니다. 저기, 매제, 내가 이번에 새로 구사한 사업이 있는데 말이야. 사업이요? 아, 이번에 정말 확실한 거야. 내가 진짜 백방을 알아봤거든? 근데 놓치기가 너무 아쉬워. 직장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이게 놓치기 정말 아까웠어. 매제도 수익이 들어오면 깜짝 놀랄걸? 형님, 저는 더 이상 투자 안 할 겁니다. 이미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 진짜 아까운데. 그럼 형님이 투자하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뭐? 이 사람이 자네 지금 나 놀리나? 내가 투자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와서 부탁하겠어? 돈 없으시면 마음 접으세요. 저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자네 이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어. 아내에게는 배다른 오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과 함께 딸려온 복병이었죠. 아내와 결혼 전 오래 연락을 주고받았어도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아내가 장인의 외도로 생긴 사생아였어요. 당시 자식을 낳은 외도녀가 집으로 찾아와 자식을 주고는 도망가게 되면서 친아버지와 사귀던 아내는 자라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 상처가 많았던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다시 연락이 나왔는데 이복 오빠 되는 처남이 저를 물고 늘어지게 된 거죠. 그 인간을 처음 만나던 날 첫인상부터가 엄청 구려웠어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겨서는 제가 카페 체인을 한다는 소리 듣고는 눈을 번쩍이는 게 곱게 보이지가 않았죠. 저도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 감이 없었겠습니까? 단번에 처가 알아봤죠. 원래는 처가와 왕래를 자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식 날 혼주석을 비워둘 순 없어서 딱 기부만 할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결국엔 결혼 후에도 질질질 따라붙는 껌딱지가 생겨버렸죠. 한편으로 아내가 가열기도 했고요. 친아버지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컸는데 결혼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돈이죠. 자네가 우리 아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 은혜 있지 않겠네. 내 아들이지만 잘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지능력을 못 펼쳤어. 보면 잘해낼 거야. 사이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니 우리가 좀 비벼도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인데 서로 아끼고 챙겨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안 그래? 불행히도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저희 처가 뒷바라지가 시작되어 버렸어요. 저도 없이 자란 사람이라 이런 애매한 관계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가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고받고가 확실해야 인연이 되는 사람인데 한쪽만 일방적인 지원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끊어낼 수가 없는 게 아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 못했어요. 처가는 마치 물주라도 만난 것처럼 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해결해 주기 됐어요. 크게는 큰 처남 사업 지원에서부터
작게는 막내처럼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내주게 되었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저에게 손을 벌렸고 그럴 때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라고 재벌집 자식도 아닌데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여유가 많아서요. 결국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점점 제가 곤란해졌어요. 그러자 아내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친정 식구들에게 단호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큰 처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네, 돈 좀 있다고 내 앞에서 유세 부르지 마. 그 잘난 얼굴 언제까지고 잘난 줄 알아?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허쳐, 지나치다니. 자네 대체 지방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가? 윗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자네 부모가 말하던가? 형님, 큰 소리 치네? 자네 그러다가 다음에는 한 대 치겠네요? 좋을 땐 허허허 하며 친한 척을 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돌변해서 저를 대하는데 사람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순간에 돌변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살다가 처음 봤으니까요. 급기야 큰 처남은 제 아내에도 싸잡아 욕을 하더니 친정에 걸음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저는 속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했고요. 거머리 같은 처갓집 연 끊고 사는 게 내 명에 도움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장인 장모의 행동이었어요. 큰 처남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퍼붓는데 상종 못할 집안이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네, 그러고도 우리 사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돈 몇 푼 해줬다고 유세를, 아유, 그 돈 더러워서 내가 진짜. 장모님, 형님이 해가신 돈이 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전에 가져가신 돈도 안 갚으셨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긴 뭘 어째. 가족이 힘든가 보다 하고 빌려주면 되지. 자네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어?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는 행실 보게. 자네 지금 전화 끊으면 이제 우리 연 끊는 걸세. 마음대로 하십시오. 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장모가 가서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를 위해 다시 시작한 인연이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그리했는데 이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내를 못 살게 굴었더군요. 저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동안 오빠한테 해준 돈도 많다면서 오빠한테 그 돈 꼭 갚으라고 할게.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 아니야,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친정 식구들 때문에 당신 마음고생 많았지. 그런 소리 마. 고생 아니야. 나 때문에. 아내는 많이 속상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본다면서요. 아니라고 달렸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친정과 연을 끊겠다고 하면서 친정에서 오는 전화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너무 완강히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고 곧 저는 일이 바빠져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처가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기에 저도 신경을 끄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노산이라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저도 저희 엄마도 엄청 기뻐했어요. 엄마는 첫 손주이시니 기대가 아주 크셨고요. 임신한 며느리 혹시나 힘들까봐 애지중지하시며 항상 아내를 살펴주셨어요. 처가 때문에 한동안 속이 상했지만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맘먹었고 좋은 일이 우리 부부에게 생겼으니 앞으로 우리 세 가족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아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날은 아내가 처가에 간다고 한 날이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장모님이 백숙을 끓여놨다며 와서 먹고 가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당신 가도 괜찮겠어? 나한테는 뭐라 못할 거야. 지난번에 단단히 얘기해둬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 거고. 그래도 홀몸도 아닌데. 가서 밥만 먹고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 움직일 때 전화 꼭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시간 되면 내가 데리러 갈게. 알겠어요. 아내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하지 못했어요. 택시를 타고 간다길래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말도 해놨던 상태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자기 딸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겠나 싶어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볼일이 끝나고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불길했어요.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도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아니, 장모뿐 아니라 장인과 두 처남까지 모조리 연락처가 없는 번호였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저는 급히 처갓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급히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내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앞에 서성이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기 제가 이 집 사위인데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연락처도 안 되고 해서요. 사위? 이 집에 신혼부부 사는데. 예? 아, 예전에 살던 분들 사이구나. 그 집 작년에 이사 갔는데 여긴 지금 신혼부부들 살아. 지금은 둘 다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걸? 이사요? 어디로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나는. 이사를 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이사 갔다는 말을 아내한테 들은 적도 없었고 오늘 친정 간다는 말에 당연히 이곳에 오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곧 해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혹시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까봐 급히 집으로 가 기다렸지만 아내는 집에 오지도 않았고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잠적해버리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급히 안방으로 가 제 통장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좌를 조회해봤고 역시나 돈이 인출되고 없었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에 계약금을 그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 돈이 오늘자로 인출되고 없었어요. 자그마치 2억이나 되는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 아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내 평생의 인연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맡겼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게 이런 배신이라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진짜일까? 그저 나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짓말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됐고요. 한동안 저는 폐인으로 살았어요. 세상과 모두 단절하고 집안에 처박혀 누워만 지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준 배신감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폐인으로 지내는 저 때문에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바람으로 지내셨어요. 석재야, 이죽 좀 먹어봐. 안 먹을래요. 인서가 어미한테 자식 앞세우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안 먹으면 죽는다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깟 여자가 뭐 대수라고. 세상에 널린 게 여자야. 새로 시작하면 됐지. 너 배신한 여자 때문에 네가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가세요, 엄마. 이 불효자식. 이 불효자식. 그때를 생각하면 엄마께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저 때문에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때 제가 엄마 마음 고생시켜서 그리 일찍 세상에 뜨셨나 싶기도 하고 제가 세상에 없을 그런 불효자식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속생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아픈 게 우선이었어요. 버림받은 제 상처만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벌려놓았던 사업들도 다 정리해버렸어요.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지만 제거하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엄마와 동생 몫의 가게만 하나 남겨두고 모두 정리해버렸죠. 그렇게 해버리니 그렇게 바빴던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사라진 아내를 찾으러 다녔어요. 모든 정황이 아내가 배신한 거라고 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전국을 수소문하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늘도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아내를 봤다는 제보를 듣게 되었고 일일이 제보를 확인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길 1년. 연락이 한 번은 올 법한데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아내에게 이제는 단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이번에도 아니면 깨끗이 잊어버리자 마음먹고 찾아간 동네. 그곳에서 저는 드디어 아내를 찾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 어촌한 곳의 골목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자기 할 일에 집중한 아내 곁에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곧 아내가 저를 발견했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이 커졌어요. 여보. 고작 숨고시역이야? 여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한동안 저는 말없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이 뭐 그리 억울하다고 눈물을 쏟아내는지. 좀채 울음을 금치지 못하고 한참을 울더니 저더러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곧 일하던 가게에서 앞치마를 벗고 나오더니 근처 차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서로를 쳐다봤어요. 실로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살이 쏙 빠진 모습에 푸석한 머리카락이 그동안 맘 편히 살지는 못한 것 같아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많지.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 나는 다 들어야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잠적한 거야? 우리 애는 어디에 있고? 미안해요, 여보.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왜 사라졌는지 돈은 어땠는지 그거나 말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아내에게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대답을 재촉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는 아내는 드디어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왔었어요. 오빠가 사치를 썼는데 못 갚아서 그날까지 돈 안 주면 장기 떼간다면서 잠시만 빌려달라고. 집 팔아서 갚아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통장에 손이 댔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 돈 뺏어가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고 없는 거야. 돈은 이미 보냈고 신정에 연락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때문에 당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그래도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며칠만 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아이가 그만 유산이. 뭐 유산? 미안해요, 여보.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당신을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아내는 무릎 꿇고 덜덜 떨려면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마음이 아파서 저도 안 앞에 주저하고 말았어요. 여기 와서 일하면서 그동안 벌어둔 돈 다 모아놨어. 앞으로 평생 당신 돈 갚을게. 미안해, 여보. 그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돈 또 벌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아. 나 같은 거 만나서 당신이 너무 힘들었잖아. 나 때문에 괜히. 고개도 들지 못한 아내를 끌어안고 저도 통곡을 했습니다. 내 사람이 너무 가여워서 혼자 마음 졸이며 지낼 수 지난 시간이 너무 가슴 아팠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이 무사해서 나에 대한 마음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도가 됐어요.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 버리려고 했어요. 지나간 일은 모두 묻어두고 앞만 보고 살자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다시 돌아온 아내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힘들어하는 저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저희를 보다듬어 주셨죠. 그럼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내와 같이 둘이서 함께 사업을 해보기로 했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늘 같이 하자고 약속도 했고요. 늘 혼자서 아등바등 했었는데 아내와 같이 하니 훨씬 더 힘들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땐 의논을 하면 되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새로 시작한 음식점 때문에 한창 정신없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큰 처남이었죠. 벤치도 좋지. 어떻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한 건지. 소식통도 좋은지 우리가 아는 식당에 어찌 알고 왔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화도 나지가 않았어요. 매제, 오랜만이지? 야, 식당이 참 좋아.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이 사람 말 시원하게. 어쩐 일이긴.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사람이라면 여기 찾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차, 여전하네 그 말버릇은. 당장 나가십시오. 발로 걷어차기 전에. 뭐? 발로 뭘 한다고? 이 자식이! 안 나가실 거죠?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뭐? 아, 이거나! 어디 잡는 거야? 야, 이거 놓으라고!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나가지 그랬어. 저는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패버렸습니다. 너! 아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 병신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해. 고소해, 이 병신아. 한참 쥐어펴고 있자니 안 되겠던지 도망을 가더군요. 맘 같아선 더 잡아다가 패주고 싶었는데 발이 어찌나 빠르던지 순식간에 저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는 코를 잡고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그 길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돈 빌리면서 저에게 써준 차용증이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여차하면 그걸로 저 역시 그 인간 가만 안 둘 생각이었는데 기대와 달리 별다른 액션이 없어서 저도 서운해질 지경이었어요. 마침 시장에 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제 옷의 팀피를 보고 기겁을 하길래 설명을 해줬더니 아내가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설쳤어요. 그 인간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단단히 해놨으니 한동안 안 올 거야. 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했죠. 아니야, 이번에는 말도 못 꺼내고 나한테 쥐어 터졌어. 진짜요? 그래. 한 번은 더 나타나고 싶었지만 그 뒤로 아직까지 소식이 잠잠합니다.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아내는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식이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낼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